이 대한민국 교육은 아동부터 또 청년이 된 대학생들까지 네. 줄 세우기 교육. 아까 이제 서 교수님 모두에 핀란드는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 것부터가 이제 나를 나답게 네. 키우고,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 올바른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 그것이 바로 이제 시민성을 양성하는 그런 것이 될 텐데, 그래서 나의 정당한 권리도 요구해야 되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요구하는 방식의 문제는 수구의 과정이고, 이런 것 자체가 그렇죠.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말하자면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차차차차 시민성을 형성해 간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들리는데, 우리가 지체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먼데, 우리 교육정책의 전문가로서 서 교수님께서 아동교육이라든지 좀 더 덧붙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교육정책 그리고 교육개혁의 어떤 그 새로운 전략과 비전과 전략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무엇보다도 그 합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합의를 위한 합의, 정초적인 합의에 기반해서 우리가 청사진을 만들고 그것을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속시켜야 된다. 매 정권마다, 매 교육감마다 바뀌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는 그런 정책 추진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통합적인 접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러한 가운데 과도한 경쟁 교육을 지향하고 아이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15살은 30살의 절반이 아니다. 5살은 10살의 절반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7세 고시반, 뭐 4세 고시반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고, 4살은 4살 때, 7살은 7살 때, 15살과 18살은 그때의 삶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철학적인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학생들도 자기 지금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에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저는 약간 허수아비 논쟁인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교사도 청소년 학생도 온전한 권리의 주체가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 학부모조차도 악성 민원인 취급을 받을 뿐 온전한 학부모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교육의 3주체가 모두 권리 부재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지금 소위초 사태 이후로 교권의 붕괴, 교육 공동체의 붕괴 위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정치적인 기본권이나 참정권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비롯한 교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집합적인 무능력과 무권리 상태에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주체로서 교사들이 더욱더 참여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것이 학교 수준, 교육청 수준, 그리고 전국적인 수준도 마찬가지다. 아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교사 출신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비율이 10% 가까이 됩니다. 10%?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율사 출신이 많은 게 아니고 교사 출신이 많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출신이 많고 심지어 경찰 출신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많은 시민 대표들이 실제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원단체들이라든가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개편이라든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아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거든요. 더 나아가 청소년들과 학생들도 활발하게 공동체의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15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가능한데 실제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봤더니 친구들 여럿이 정당 가입을 해서 벌써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18세가 됐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은 지방원이 벌써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사들 중에도 정당 가입을 한 교사들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이게 전혀 교육의 중립성과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게 그 교육 공동체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또 권리의 주체로서 책임성을 다하는 그런 어떤 사회와 철저하게 권리가 배제되고 탑다운 방식, 관료적인 방식으로 정책 결정이 일어나는 곳은 교육의 질과 방향이 다를 것이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더 나아가 사실은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학의 서열화 문제라든가 불평등 문제까지 해소가 되는 고등교육까지 이르러야 되는 그런 아주 중층적인 과제 상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출발은 역시 민주주의에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교육과 시민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교육, 시민성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것을 패러다임 수준에서 심대하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교육과 시민성의 과제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집합적인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게 없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특별히 네. 한국 사회에서의 2030의 보수화를 넘어서 어떤 우익화, 경향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네. 교육 과정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건지 뭐 교수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 문제는 조금 복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칫하면 또 특정 그룹의 시민과 인구 계층을 우리가 낙인 또는 이렇게 배제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의제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리고 한국만의 문제는 또 결코 아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심지어 유럽도, 북유럽도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이제 청년 세대, 특히 청년 남성들의 이제 뭐랄까요, 보수화 또는 이제 조금 더 나은 의경화까지가 조금 걱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표면적으로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제 백래시, 이제 성평등이 상당히 진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본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이나 피해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불만의 표출인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본다면 구조화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으로 인한 어떤 리액션이다, 반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경우도 주거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청년들이 직장을 갖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쉽지 않은 여건에 있고, 부모 세대보다 오히려 앞으로 삶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한 첫 세대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탕에 잠재적인 이제 그런 어떤 원천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은 복지국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고 불평등을 우리가 하나씩 극복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성장은 일어나도 이 과실이 골고루 인구 계층에게 뭐 분배되지 않는 그런 어떤 단계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동력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해갈 과제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면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청년 세대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시민교육의 차원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민성 그리고 교육의 측면에서 한국이 상당히 지금 지체된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관점과 이해관계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온전히 대표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집합적인 불만이 표출될 통로를 이제 찾고 있는 과정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30 여성처럼 적극적으로 집회에 나와서 본인들의 요구를 이제 투여함으로써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향성도 있는 반면, 2030 남성들의 경우에 오히려 조금 뭐랄까요, 밀실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을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동원해내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와 같은 현상들, 서구도 그렇지만요, 트럼프 현상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대만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의 사회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어떤 극우 정치, 극우 포퓰리즘, 정치의 극단화와 파편화, 소셜 미디어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함께 숙고해 볼 만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소개님 말씀대로 이제 어떤 세대 간의 갈등 차원이 아닌 어떤 사회 전체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특정 정치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갈라치기까지도 네, 하는 네. 게 지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민성 함양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우리 한국에서의 교육은 나 잘되기, 개인 교육은 대단히 많이 시키고 줄 세우기 교육 그렇죠. 뭐에는 익숙한데 실제로 사회 어떤 시민성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구조적으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놓은 사회 구조적 불평등 문제와 또 교육받아온 것이 착종돼서 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를 사는 우리 아동부터 청년까지의 학생들이 줄 세우기 교육, 일방적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 습성이 얼마나 비민주적일까라고 하는 것도 다시금 새겨볼 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교육부 장관께서 어떻게 정책을 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정말 그 학생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시고 또 하나는 학부모도 교사도 각자의 권리 주체로서 각자의 소리를 낼 수 있고 그걸 잘 담아낼 수 있는 수구의 과정과 제도가 네.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그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에 관한 우리 한국학계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한국교원대학교의 서현수 교수님 모시고 정말 핀란드가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보편적 사회복지국가를 이뤘고 또 8년째 유엔 행복평가에서 8년째 1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되었을까? 우연한 그 일이 아닌 당연한 그 이유 또 원인들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응원봉으로 탄생시킨 정부가 이제 어떻게 사회 대개혁을 이뤄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주의와 교육과 시민성은 함께 가야 한다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수구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세 가지 결합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도 핀란드식의 보편적 사회복지국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작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정리해 주시면 마무리할까 합니다. 핀란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가 오늘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토피아는 결코 아니고 오늘날 핀란드도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라든가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이라든가 또 이민 난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라든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다층적인 도전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네. 오늘날 핀란드와 핀란드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핀란드의 30년, 50년 뒤의 미래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지난 30년, 50년, 100년의 역사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시민들이 함께 어떤 집합적인 지혜와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민주주의의 색깔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주 어렵게 마련된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한 셈 아닙니까? 내란 사태에서 수십 년 전에 권위주의로 퇴행할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형국인데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취약성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기에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국회와 정당과 같은 대의민주기구는 기구대로 제 역할을 아주 유능하게 해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기 과정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정부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교육부 장관이 알아서 교육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힘이 그리고 노력이 대단히 절실하게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 교수님 마무리는 우리 결국은 시민의 몫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희망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지만 또 핀란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노정되는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 뒤집어 보면 세계사의 유례를 보기 힘든 2번이나 걸친 시민혁명을 통해서 새 정권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 속의 답을 오늘 서현수 교수님께서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시민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해 주신 서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총행복 전환 포럼 행복 톡톡 인터뷰 오늘 서현수 교수님 모시고 핀란드 사례를 통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보편적 사회복지는 어떻게 또 가야 될지 등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행복 톡톡 인터뷰 시간은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